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멀어져 버린 자녀의 마음 앞에서 부모가 붙잡아야 할 네 가지 말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답장이 오지 않는 대화창을 확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방금 전 자녀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너무 차갑게 돌아와서 괜히 냉장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냉장고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갈 곳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부모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관계 안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지치고 말이 무너지고 결국 사랑이 부담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현지 시간으로 몇 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는 이 이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겉으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오래된 서랍처럼 층층이 쌓인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 기대, 서운함, 미안함, 체면, 자존심,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외로움까지요. 자녀에게 연락을 했는데 답이 늦게 오면 부모의 마음은 금세 흔들립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나를 가볍게 여기나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자녀가 짧게 대답하면 부모는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자신이 살아온 세월 전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문자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일인가 싶지만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작은 점 하나에도 밤새워 해석을 붙입니다. 괜히 문장 끝에 마침표가 있으면 차갑게 느껴지고 이모티콘 하나 없으면 인류 문명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조금 우습지만 동시에 너무 현실적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멀어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개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더 자주 묻고, 더 길게 설명하고, 더 많이 걱정하고, 더 많이 챙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부모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녀는 때때로 그것을 압박으로 듣습니다. 부모는 정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것을 간섭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안에서 불신을 먼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반드시 사랑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많았지만 그 사랑이 상대가 숨 쉴 수 있는 모양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람 마음은 편안한 곳으로 흐른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대로 놓아보고 싶습니다. 자녀의 마음은 옳은 말이 많은 곳으로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마음은 자신이 판단받지 않는 곳, 설명하지 않아도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나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이 자녀에게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내 기대에 못 미친다. 너는 내가 고쳐야 할 사람이다. 라는 기운으로 나오면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은 사람이
예의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문 뒤에서 자기 삶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낳은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키운 것과 이해한 것도 다릅니다. 희생한 것과 연결된 것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부모는 평생 억울함 속에 머물게 됩니다. 나는 다 해주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이 없느냐? 나는 평생을 바쳤는데 왜 이 아이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공로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는 단지 자기 삶의 경계 안에서 서 있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호흡을 지키고 자기 선택을 지키고 자기의 어른됨을 지키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뇌는 가까운 사람의 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하는 한마디는 그냥 지나가도 가족이 하는 한마디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 안에서 안전과 상처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잡지식처럼 들리지만 꽤 쓸모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유난히 방어적으로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를 미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말이 너무 가까운 곳에서 들리기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귓가에 대고 종을 치면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라도 시끄러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좋은 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국도 너무 오래 끓이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짜집니다. 관계도 비슷합니다. 아, 물론 라면은 예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의 대화는 라면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많은 부모는 자녀를 설득하려 합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자녀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논리에서 이기는 순간 관계는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지점입니다. 부모가 틀린 말을 해서 관계가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는 말을 너무 아프게 해서 관계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술적 논쟁에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 회복의 핵심 변수는 발화 내용의 타당성보다 수용자가 지각하는 심리적 안정감에 더 강하게 의존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리지요. 쉽게 말하면 맞는 말보다 먼저 안전한 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부모의 마음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는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밤잠을 줄이고 자기 욕심을 누르고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사고 싶은 것을 미루며 자녀를 키운 세월이 있습니다. 그 세월이 어찌 가볍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은 많이 주는 것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건네질 때 비로소 관계가 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도 받는 사람의 두 손이 닫혀 있으면 떨어집니다. 부모는 더 주려고 하지만 자녀는 이미 두 손을 등 뒤로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큰 선물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착각은 이것입니다. 더 많이 주면 더 가까워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더 참으면 언젠가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더 이해하면 결국 돌아올 것이라는 미련입니다. 물론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방향 없이 오래 참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감정의 적금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적금이 만기되면 이자가 아니라 폭발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조금 우픈 이야기지만 부모의 마음도 자동이체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잔고가 바닥납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했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자녀의 마음은 다시 다칩니다. 사랑이 계산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내 앞에서 방어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내 말을 듣게 할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내 앞에서 숨을 쉴 수 있을까를 물어야 합니다. 이 작은 질문의 전환이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모가 자녀를 정복한다는 말도 여기서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위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정복은 자녀 마음속 깊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차갑게 굳은 감정을 녹이고 오래 쌓인 오해를 풀어내고 다시 부모라는 이름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자리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밤 부모가 자녀 앞에서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져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더 많이 붙잡으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품격 있게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려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놓아주면 자녀가 더 멀어지는 것 아닌가 싶겠지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잡아당길수록 저항하고 존중받을수록 가까워집니다. 문은 두드릴 수는 있지만 억지로 열면 부서집니다. 부서진 문으로 들어간다고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선 마음속에서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붙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더 많이 주는 부모가 되기 전에 자녀가 편안히 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겠다. 이 문장은 작지만 깊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내가 어떤 기운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먼저 묻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진짜 권위는 큰 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진짜 무게는 희생을 들먹이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진짜 품격은 자녀가 내 앞에서 죄책감이 아니라 평안을 느끼게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생길 때 비로소 다음 말들이 자녀의 마음 안으로 천천히 들어갈 자리를 얻게 됩니다. 나는 부모가 자녀 앞에서 서툴러지는 이유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법 너그럽고 이웃에게는 점잖고 친구에게는 적당히 유머도 섞어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자녀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좁아집니다. 한마디를 들으면 두 마디를 하고 싶고 짧은 답장을 보면 긴 설명을 보내고 싶고 자녀가 조금 피곤한 얼굴을 하면 나 때문인가 아니면 나를 귀찮아하는 것인가 하고 마음속 작은 법정이 열립니다. 판사도나 검사도나 방청객도 나입니다. 피고는 자녀인데 정작 자녀는 그 법정이 열린 줄도 모릅니다. 참 피곤한 구조이지요. 그런데 이 우스운 장면 속에 부모의 깊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많은 순간 부모는 자기 안의 불안과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 조금 부끄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슨 인정을 바라느냐? 부모는 그냥 주는 사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라는 사람도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부모도 외롭습니다. 부모도 서운합니다. 부모도 늙어가며 두렵습니다. 젊을 때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바쁘다는 말 하나로 마음의 빈칸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장사, 집안일, 자녀 교육, 병원 예약, 명절 준비, 수도 요금 고지서까지 인생은 참 친절하게도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도 요금 고지서가 인생의 의미까지 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정신없이 살게는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자녀가 자기 삶을 찾아 멀어지면 부모의 마음은 갑자기 조용한 방 안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때 오래 눌러둔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자녀를 향한 말 속에 스며듭니다. 겉으로는 밥은 먹었니 하고 묻지만 속으로는 아직 나를 생각한 이를 묻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 조심해라 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걱정도 조금은 해주겠니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왜 연락이 없었니 하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잊은 건 아니지라고 떨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그 숨은 떨림을 묘하게 알아챕니다. 사람은 단어만 듣지 않습니다. 말 아래 깔린 감정의 습도까지 느낍니다. 장마철 빨래가 아무리 잘 널려 있어도 어딘가 눅눅한 것처럼 불안이 섞인 사랑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자녀에게 무겁게 닿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친 지혜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그릇은 작은 돌에도 크게 울린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안이 허전할수록 자녀의 사소한 말투가 크게 울립니다. 자녀가 그냥 피곤해서 짧게 대답했을 뿐인데 부모는 그 짧음을 무시로 듣습니다. 자녀가 바빠서 전화를 빨리 끊었을 뿐인데 부모는 그 끊어짐을 단절로 느낍니다. 자녀가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말했을 뿐인데 부모는 그것을 부모의 인생 전체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대화는 엇갈립니다. 자녀는 현재의 문제를 말하고 부모는 과거의 세월 전체로 듣습니다. 자녀는 오늘 바빴다고 말하는데 부모는 평생 나는 뒷전이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러니 말이 맞물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책에 다른 페이지를 펼쳐놓고 같은 문장을 읽고 있다고 착각하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는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자녀의 삶을 돕고 싶은가? 아니면 부모로서의 자리를 확인받고 싶은가? 내가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 역시 누군가에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멋진 철학자가 되기보다 서툰 인간이 되곤 합니다. 가까운 관계란 원래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품격을 챙기기 쉽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감정의 신뢰복을 입고 나가버립니다. 신뢰복도 가끔은 세탁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신뢰복은 더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이 가짜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너무 진심이어서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나는 너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그 말 안에서 너는 내 기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살아보니 알겠더라고 말하지만 자녀는 그 말 안에서 너의 방식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돼서 그런다고 말하지만 자녀는 그 말 안에서 너를 믿지 못한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불안의 쇳덩이를 빼내고 존중의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얹어 보겠습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뿌리가 썩습니다. 식물에게 물은 생명인데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이 생명이라고 해서 끝없이 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홍수가 아니라 적절한 습도입니다. 부모의 말도 그렇습니다. 너무 마르면 차갑고 너무 넘치면 숨이 막힙니다. 가끔 부모는 자기 사랑을 폭포처럼 쏟아놓고 자녀가 왜 젖은 얼굴로 도망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폭포 앞에서 오래 서 있으면 누구나 멋있다고 말하기 전에 일단 숨부터 막힙니다. 사랑도 폭포가 아니라 잔잔한 물가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술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부모 자녀 관계의 갈등은 세대 간 가치 차이만이 아니라 정서적 의존성과 자율성 욕구 사이의 상호 긴장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결국 이런 뜻입니다. 부모는 연결되고 싶고 자녀는 독립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가까움을 사랑으로 느끼고 자녀는 공간을 존중으로 느낍니다. 부모는 자주 묻는 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덜 묻는 것이 신뢰라고 느낍니다. 어느 쪽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의 문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문법만 옳다고 주장하면 자녀는 대화를 포기합니다. 자녀가 자기 문법만 고집해도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누가 맞는가를 가르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언어가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특히 어려운 부분은 자녀를 과거의 모습으로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부모의 눈에는 자녀가 아직도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던 아이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밤새 이마를 만져 주어야 했던 아이이고 길을 건널 때 손을 꼭 잡아야 했던 아이입니다. 그 기억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만 머물면 지금의 자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의 자녀는 자기의 상처와 책임, 자기의 실패와 두려움, 자기의 선택과 경계를 가진 한 사람입니다. 부모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알려주고 고쳐주고 대신 판단해 주려 하면 자녀는 숨이 막힙니다. 부모는 사랑이라 부르지만 자녀는 주도권 침범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가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맞고 틀림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면 마음은 다칩니다. 아무리 필요한 조언이라도 상대가 통제당한다고 느끼면 거리를 둡니다. 부모는 말의 정확성을 붙들고 자녀는 마음의 안전을 찾습니다. 기준이 다르니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관계가 막혔을 때 부모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맞았는가가 아닙니다. 내 말이 저 아이의 마음을 닫게 했는가? 아니면 열 수 있게 했는가입니다. 나는 부모가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권위를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비로소 진짜 권위가 생깁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많습니다. 자기 희생을 들먹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불안을 알아차리고 그 불안을 자녀에게 던지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매우 단단한 절제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데도 잠시 멈추는 힘, 서운한데도 죄책감으로 묵지 않는 힘,
외로운데도 상대를 붙잡아 흔들지 않는 힘. 바로 그것이 부모의 깊은 품격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불안을 다스리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는 불안이 말을 망치기 전에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락을 보내기 전에 한번 숨을 쉬고 서운한 말이 올라오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걸러야 합니다. 이 말은 자녀를 살리는 말인가? 내 외로움을 던지는 말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모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자녀의 반응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두 번째 문입니다. 자녀를 바꾸기 전에 내 안에서 사랑을 무겁게 만드는 불안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불안을 말로 포장해 자녀에게 보내지 않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부모의 말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자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도 아주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는 말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자녀를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길게 설명한다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의 차가운 표정 앞에 서면 입은 또 오래된 길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너는 부모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말들이 입술 바로 앞까지 올라옵니다. 말은 참 부지런합니다. 마음이 정리되기도 전에 먼저 뛰어나가려고 합니다. 가끔은 혀가 내 인생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교통수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목적지가 관계 회복이 아니라 사고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말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녀를 고치려는 말에서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는 말로 건너가야 합니다.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네 마음을 알고 싶다. 이 문장은 짧지만 자녀의 방어를 낮추는데 큰 힘을 가집니다. 자녀는 부모와 대화할 때 이미 어느 정도 긴장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또 나를 판단하려는 건가? 또 내 선택을 평가하려는 건가? 또 결국 부모 뜻대로 하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깔립니다. 그러니 부모가 아무리 부드럽게 시작해도 자녀는 마음속에서 이미 방패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나는 너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 방패의 손잡이가 아주 조금 느슨해집니다. 자녀는 처음으로 이 대화가 재판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느낍니다. 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그 방향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너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네가 내 말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자녀는 금방 알아챕니다. 자녀들은 이상하게 이런 데 예민합니다. 방 청소는 못 보면서 부모의 숨은 의도는 귀신같이 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능력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만 사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말의 표면보다 기운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내 목적이 설득인지 이해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설득하려고 앉으면 말투가 단단해지고 이해하려고 앉으면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오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는 열쇠보다 기다림이 먼저다. 나는 이 말을 자녀와의 대화에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부모는 열쇠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자녀가 바로 마음을 열까? 어떤 조언을 하면 자녀가 정신을 차릴까? 어떤 표현을 쓰면 자녀가 부모를 다시 존중할까? 하지만 자녀 마음의 문은 기술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문을 억지로 따려는 순간 안쪽의 빗장은 더 단단해집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내가 너를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 듣고 싶은 사람이라는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여기서 작은 잡지식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억지로 안으려고 하면 대개 도망갑니다. 그런데 관심 없는 척 앉아 있으면 어느새 옆에 와서 꼬리를 툭 붙이고 앉습니다. 물론 자녀를 고양이에 비유하면 자녀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원리는 묘하게 닮았습니다. 마음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스스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첫 번째 말은 자녀를 향한 소나기를 푸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네 마음을 알고 싶다. 이 문장은 부모의 조급함을 낮추고 자녀에게 자기 이야기를 꺼낼 최소한의 공간을 줍니다. 두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려 한다. 이 말은 부모에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볼 때 자기 경험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 길은 위험한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결정은 나중에 후회할 텐데, 부모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편의 드라마가 상영됩니다. 결말은 대개 비극입니다. 부모는 그 비극을 막고 싶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말을 사랑의 경고로 듣기보다 자기 삶에 대한 불신으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너무 앞서 결말을 말하면 자녀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조차 잃어버립니다. 존중은 동의와 다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은 모든 선택이 옳다고 박수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염려를 숨기고 무조건 괜찮다고 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존중은 자녀가 자기 삶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자녀에게 자기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술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건강한 관계는 개입의 강도를 낮추고 자율성의 지각을 높일 때 정서적 친밀감이 회복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자기 삶을 존중받는다고 느낄수록 부모에게 다시 마음을 열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특히 자녀가 부모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필요합니다. 직장을 옮기겠다 할 때, 결혼을 늦추겠다 할 때, 혼자 살겠다 할 때, 부모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생을 꾸리겠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불안이 곧 명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걱정된다. 내 경험으로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려 한다.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우려를 전하되 자녀의 삶을 빼앗지 않는 문장입니다. 걱정은 하되 조종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사랑은 하되 숨통을 막지 않는 문장입니다. 나는 이 말을 부모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결국 자신을 인정해 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끝없이 간섭한 사람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너를 존중하려 한다고 말해준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당장은 무뚝뚝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 클라우드 어딘가에 저장만 해놓고 공유 버튼을 잘 누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말은 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언젠가 힘든 날 부모를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나를 몰아붙이지 않았던 사람, 나를 끝까지 한 사람으로 봐주었던 사람, 바로 그 기억이 관계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말을 연습하십시오. 첫째, 나는 너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네 마음을 알고 싶다. 둘째,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너의 선택을 존중하려 한다. 이 말들은 자녀에게 항복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자리를 포기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더 깊은 자리로 옮겨가는 말입니다. 감독자의 자리에서 울타리의 자리로, 재판관의 자리에서 등불의 자리로, 통제자의 자리에서 믿어주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녀는 부모 앞에서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하던 말투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칼국수 반죽도 한 번에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치대고 시기하고 다시 만져야 합니다. 말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부드럽게 말했다고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문장을 바꾸면 다음 문장이 바뀌고 다음 문장이 바뀌면 대화의 온도가 바뀝니다. 대화의 온도가 바뀌면 자녀의 표정도 아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큰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은 단지 첫 두 문장을 마음에 심는 날입니다. 자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옮기는 날입니다. 그 한 걸음이 조용하지만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그렇게 첫 두 문장을 마음에 심고 나면 부모는 조금 이상한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조언하고, 바로 설명하고, 바로 서운함을 말했을 텐데, 이제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이 처음에는 어색함. 마치 늘 켜두던 텔레비전을 갑자기 껐을 때 방 안 공기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바로 그 조용한 틈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부모가 말을 멈추는 순간 자녀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백이 생깁니다. 물론 부모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작은 해설자가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너무 만만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침묵하면 저 아이가 내 깊은 뜻을 알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깊은 뜻은 원래 자막이 없어도 조금씩 전달됩니다. 다만 너무 큰 소리로 해설하면 영화가 망가질 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미처 몰랐지만 네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 말은 부모에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말하려면 부모가 잠시 자기 억울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힘들었습니다. 부모도 외로웠습니다. 부모도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모든 것을 지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마음에도 부모가 보지 못한 방이 있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 안에는 말하지 못한 부담, 어릴 때부터 쌓인 오해, 부모의 기대 앞에서 느꼈던 압박, 혹은 자녀 자신도 설명하지 못한 피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녀는 처음으로 자기 상처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부드러워진다.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은 지적받을 때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보였다고 느끼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내가 미처 몰랐지만 네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할 때 자녀는 부모가 드디어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느낍니다. 이 문장은 사과이면서도 사과 이상입니다. 부모가 모든 잘못을 떠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네가 느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부모가 가장 자주 걸려 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맞습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과 자녀가 상처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한 행동이 자녀에게는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호하려던 말이 자녀에게는 통제로 들렸을 수 있습니다. 걱정해서 물은 질문이 자녀에게는 감시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의도한 마음과 상대가 경험한 마음이 늘 같지는 않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는 계속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작은 잡지식 하나를 곁들이자면 오래된 도자기를 복원할 때는 깨진 부분을 억지로 감추기보다 균열의 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어 붙인다고 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 금이 오히려 물건의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움이 되기도 하지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금이 간 적이 없었던 척 한다고 해서 더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가 아팠는지 조심히 인정할 때 그 관계는 새롭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네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깨진 자리를 덮어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 균열의 선을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는 일입니다. 물론 너무 세게 누르면 다시 깨집니다. 관계복원은 도자기 수리보다 섬세합니다. 적어도 도자기는 답장을 읽고 쉽지는 않으니까요. 학술적인 표현을 쓰자면 이 말은 관계적 상처의 주관적 경험을 타당화함으로써 방어적 반응을 완화하는 정서적 조율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길고 딱딱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말할 때 상대의 방어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이 말을 할 때 자녀가 바로 눈물을 흘리거나 갑자기 모든 오해를 풀거나 드라마 마지막 회처럼 서로 껴안는 장면이 펼쳐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대개 훨씬 덜 극적입니다. 자녀는 그냥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부모가 처음으로 내 힘듦을 인정했구나 하는 흔적 말입니다. 네 번째 말은 그 다음에 와야 합니다.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결국 내 편이고 싶다. 이 말은 자녀에게 귀소감을 줍니다. 돌아갈 수 있는 마음에 집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안정감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언제든 나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바라봐 줄 사람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에게 지치고 자기 선택이 흔들리는 날에도 부모라는 이름이 마지막 재판정이 아니라 잠시 앉을 수 있는 평상처럼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물론 이 말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내 편이다라는 말이 자녀의 모든 행동을 무조건 옳다고 승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는 때로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위험한 선택 앞에서는 염려를 전해야 하고 자녀가 누군가를 해치거나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길로 갈 때는 분명히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말의 바닥에는 네가 버려진 사람은 아니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행동에는 책임이 있지만 너라는 존재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편이 되어준다는 말의 깊은 뜻입니다. 편을 든다는 것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대와 사랑을 종종 구분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따뜻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느끼고 부모가 차가울 때는 내가 기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조건부로 기억합니다. 잘하면 사랑받고 어긋나면 멀어지는 사랑. 이 기억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 앞에서 솔직해지기 어렵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고 힘든 이야기는 숨기게 됩니다. 부모가 실망할까봐 또 판단할까봐 또 한숨부터 쉴까봐 말입니다. 부모의 한숨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때로는 장문의 설교보다 한숨 하나가 더 오래 남습니다. 정말 경제적인 표현이지만 효과가 너무 과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결국 네 편이고 싶다라는 말은 자녀에게 안전한 바닥을 깔아줍니다. 너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 선택이 늘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너의 삶을 함부로 짓밟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나와 다르게 살아도 나는 너를 내 기대의 실패작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부모의 입에서 진심으로 나올 때 자녀는 처음으로 부모의 사랑을 평가표가 아니라 울타리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말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나는 너를 바꾸려 하지 않겠다. 나는 내 선택을 존중하려 한다. 네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결국 내 편이고 싶다. 이 문장들은 자녀를 굴복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부모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주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기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를 한 사람으로 다시 바라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진짜 정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행동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마음속에 두려움을 녹이는 것, 부모와 대화하면 또 상처받을 것이라는 예감을 조금씩 낮추는 것, 부모 앞에서도 내 삶이 부정당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일입니다. 이 말들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관계가 단번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은 한 번의 따뜻한 숨으로 다 녹지 않습니다. 겨울 창문에 낀 성에도 손바닥을 오래대고 있어야 흐려집니다. 관계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해놓고 왜 반응이 없느냐고 바로 따지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어놓고 다음 날 아침 땅을 파보며 왜 아직 싹이 안 났느냐고 묻는 사람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씨앗이고 침묵은 흙이며 기다림은 물입니다. 부모가 기다릴 줄 알 때 자녀의 마음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부모가 마지막으로 흔들립니다. 좋은 말도 알겠고 존중도 알겠고 기다림도 알겠는데 막상 자녀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다시 오래된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봐라, 소용없지 않느냐. 네가 먼저 부드러워지니까 더 가볍게 보지 않느냐. 네가 먼저 내려놓으니까
저 아이는 더 멀어지지 않느냐. 이 목소리는 아주 작지만 끈질깁니다. 밤늦게 냉장고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처럼 별것 아닌 줄 알면서도 신경이 쓰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해도 마음 한쪽에서 계속 삐걱거립니다. 그 삐걱거림을 이기지 못하면 부모는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따지고, 다시 서운함을 꺼내고, 다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했는데라는 오래된 문장을 손에 쥡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렵게 열리던 관계의 문은 다시 조용히 닫힙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것은 자녀를 향한 말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붙잡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차갑게 반응해도 나는 내 사랑의 수준을 낮추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내 품격을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정복입니다. 자녀를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과 서운함과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에게서 이전과 다른 기운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덜 무겁고 덜 날카롭고 덜 급한 기운 말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먼저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바뀌면 관계 공기도 조금씩 바뀝니다. 오래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나무는 지나가는 바람마다 뿌리를 옮기지 않는다.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녀의 한마디에 뿌리가 뽑히고 답장 하나에 계절이 바뀌고 무심한 표정 하나에 자기 인생 전체를 실패라고 부르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 위험한 곳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의 존엄은 자녀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태도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생은 자녀가 인정해 주어야만 의미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자녀를 덜 붙잡게 되고 자기 마음을 덜 비참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부모가 덜 매달릴수록 자녀는 숨쉴 자리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잡지식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등대는 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배의 방향키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빛을 냅니다. 조금 얄밉게 들리지만 등대는 꽤 고집센 존재입니다. 배가 늦게 오든 멀리 돌아가든 잠시 보이지 않든 등대는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등대 같아야 합니다. 자녀를 쫓아다니며 방향을 강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길을 잃었을 때 돌아볼 수 있는 빛으로 남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등대가 되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바닷가처럼 고독하게 서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마음의 태도만은 그렇게 조용한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술적 표현으로 말하자면 성숙한 부모 역할은 자녀의 즉각적 반응을 통제하려는 외적 조절에서 벗어나 자기 정서의 안정성과 관계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적 조절 능력으로 전환될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를 움직이려 하기보다 나를 안정시키는 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정되면 말이 짧아집니다. 말이 짧아지면 압박이 줄어듭니다. 압박이 줄어들면 자녀의 방어가 느슨해집니다. 방어가 느슨해지면 언젠가 말이 스며듭니다. 이것은 빠른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깊은 길입니다. 관계는 빠른 설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평안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니 자녀가 무뚝뚝하게 반응해도 부모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방향을 지키고 있다. 자녀가 답장을 늦게 해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반응을 구걸하지 않고 평안을 선택하고 있다. 자녀가 내 말을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상처의 언어로 돌아가지 않고 사랑의 품격을 배우고 있다. 이 내면의 문장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서 반복하는 말대로 조금씩 변합니다. 나는 늘 버림받는 부모라고 말하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나는 희생만 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점점 더 억울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자녀 앞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부모라고 말하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는 통제보다 존중을 택하는 부모라고 말하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나는 상처보다 평안을 남기는 부모라고 말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모 자신의 회복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길은 결국 부모 자신의 영혼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반응에 매달릴수록 자기 마음은 점점 작아집니다. 기다리다 지치고 기대하다 무너지고 서운함을 삼키다 분노가 되고 분노를 내뱉고 나면 다시 후회가 찾아옵니다. 참 성실한 반복입니다. 차라리 이런 성실함을 운동에 썼다면 복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습관은 근육보다 더 오래 버팁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한번 덜 따지고 내일 한번 덜 설명하고 모레 한 번 더 짧게 말하는 것. 그런 작은 절제가 부모를 다시 세웁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자녀의 상처를 대신 겪어줄 수도 없고, 자녀의 모든 실수를 미리 막아줄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자녀가 자기 삶을 살아가되 마음속 어딘가에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잔소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 목록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반복되는 존중, 조용한 신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따뜻함으로 만들어집니다. 자녀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몰아붙이지 않았구나. 내 부모는 내가 다르게 살아도 나를 사람으로 보아주었구나. 내 부모는 끝까지 나를 죄책감으로 묶지 않았구나. 그때 부모는 자녀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짜 정복은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올릴 때 숨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것. 부모의 이름이 부담이 아니라 울타리로 느껴지는 것. 부모의 말이 평가가 아니라 등불처럼 남는 것. 이것이 가장 깊은 정복입니다. 힘으로 얻는 정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얻는 복종은 언젠가 끊어집니다. 그러나 존중으로 얻은 마음은 늦게라도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더라도 부모 자신의 영혼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남는 평안입니다. 이제 천천히 네 가지 말을 다시 마음에 올려봅니다. 나는 너를 바꾸려 하지 않겠다.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하려 한다. 네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결국 내 편이고 싶다. 이 말들은 자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불안으로 너를 바꾸려 하지 않겠다. 나는 네 삶을 존중하며 내 삶도 존중하겠다. 나는 너의 힘듦을 인정하며 내 상처도 조용히 돌보겠다. 나는 내 편이고 싶지만 동시에 내 품격의 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부모는 더 이상 반응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비굴함이 되지 않고, 사랑이 거래가 되지 않고, 침묵이 패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장 자녀에게 긴 메시지를 보내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네, 손가락이 벌써 움직이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휴대폰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 마음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늦지 않았다. 나는 아직 사랑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다. 나는 자녀를 붙잡지 않아도 따뜻할 수 있다. 나는 자녀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다. 이 고백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자기 안에서 평안을 조금 되찾을 때 그 평안은 언젠가 말투가 되고 눈빛이 되고 기다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도 조금씩 다른 숨을 쉬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주 천천히 낮아집니다. 방 안의 불빛은 더 부드러워지고 선풍기 소리는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작게 흔들립니다. 오늘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모든 오해가 풀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입니다. 서운함을 사랑처럼 포장하지 않고 불안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던지지 않고 통제를 부모의 권리라고 착각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조금 다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두면 됩니다.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너를 사람으로 존중하겠다. 나는 내 상처로 너를 묶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사랑의 품격을 낮추지 않겠다. 이 등불은 처음에는 아주 작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지키면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빛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언젠가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눈을 천천히 감아도 좋습니다. 오늘 다짐을 크게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나는 자녀를 지배하지 않고 존중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서운함보다 사랑의 품격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자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부모로 살겠습니다. 그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마치 오래된 창가의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듯이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그저 은은하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녀가 당신을 떠올릴 때 부담보다 평안을 먼저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당신의 사랑은 비로소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숨을 조금 느리게 쉬고 어깨를 내려놓고 마음도 잠시 쉬게 하십시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끝까지 따뜻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종료. 안녕히 주무세요.